성장하면서 길을 만들어 의 이야기를 낭독으로 오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낭독에 앞서서 오늘 작가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산호 작가님과 출판사 오늘 산책의 대표님이신 윤희 대표님 나오셨거든요. 자, 먼저 박산호 작가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나서 인사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산호 작가님은요, 번역가이자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입니다. 스릴러, 소설, 에세이, 그래픽 노블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영어에서 한국어로요, 100권 가까이 옮겼다고 해요. 에세이로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잘 살고 있어, 소설의 쓸모 등이 있고요. 소설로는 너를 찾아서, 청소년 소설 오늘도 조이풀하게, 또 마티스 블루 앤솔로지 등을 썼고요. 소설 라일라로 2024년 유영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낭독회는 처음이라서 아까부터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사회자님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진행도 매끄러우셔서 멍하니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벌써 시작이 되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낭독이 끝난 2부에 작가님이랑 Q&A로 더 북토크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혹시 들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뒷부분에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산책의 유인희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인입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네. 박산호 작가님하고는 어떤 인연으로 출판하게 됐는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아, 네. 음, 제가 워낙 박산호 작가님 팬이었고요, 오랫동안. 아까 미옥쌤께서 언급하신 그 작가님의 작품들, 또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음, 언젠간 이제 작가님이랑 작업해보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타 출판사에서 작가님 북토크가 열리면 쫓아가기도 음, 하고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존재감을 조금씩 제가 음, 느끼는 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그치만 이제 제가 딱히 먼저 기획을 이렇게 뭐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책 좀 내시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어느 날 작가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인터뷰를 모은 글들이 있는데 한번 음, 출간해 보겠냐고 하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인터뷰들을 이게 얼룩소라는 플랫폼에서 연재됐던 시리즈거든요. 제가 그 음, 시리즈를 이미 잘 보고 있었고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대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상의를 했는데 이 인터뷰집의 컨셉을 좀 이제 이미 그렇게 많이 써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좀 구체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나중에 두 분의 인터뷰를 추가로 더 모셨습니다. 네. 그렇게 음. 해서 총 10분의 인터뷰를 모시고 이 다르게 걷기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런 인연으로 만들어온 책이 저희 손에까지 와서 저희 입을 통해서 낭독으로도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첫 시작을요, 윤희 대표님의 인사말과 프롤로그 낭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송정희 성우님, 그리고 8분의 낭독가 선생님들, 또 박산호 작가님, 그리고 지금 줌 미팅에 참여해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낭독 회견 북토크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오늘 프롤로그 저자의 말을 낭독하면서 이 시간에 문을 열 텐데요.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간 부분부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즐겁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한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떨림이 뭐 영양소 부족이라는 거지? 여자의 말. 이 책은 그런 모호한 두려움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회사라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은 혹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자기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손수 빚어낸 사람들. 그들은 모두 거창한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자기다운 삶을 원했고 결국 자신만의 우주를 구축했다.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다. 그들이 읽어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 세월 프리랜서로 살아온 나도 영감을 받고 싶었고 동지애를 느끼고 싶었고 덜 외롭고 싶었다. 무엇보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싶었다. 1년 넘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시작은 불안했고 두려웠다. 생계의 어려움도 실패도 좌절도 겪어야 했다. 사회가 그들의 직업을 이상적으로만 바라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그들은 자신만의 철학과 세계를 쌓아 올렸다. 방식과 모양은 저마다 달랐지만 모두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 누군가의 곁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며 자신의 자리에 다다르니 특유의 내공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들이 이룬 가장 큰 성취요, 자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실천을 선택하고 이어온 사람들. 인터뷰하는 내내 이들의 언어에서 조심스러운 용기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의 감각을 배울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다. 조금만 더 용감하게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다. 사회가 정하고 용인하고 허락하는 틀 안에서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 자유로운 상상이 누군가에겐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책의 역할은 충분하다. 2025년 새봄 박산호.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마음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낭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집을 저희가 처음 낭독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작가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박산호 작가님이 되어서 그 인터뷰이들을 만났던 현장을 재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낭독가들이 인터뷰를 선택한 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낭독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이들을 소개할 때 각각 낭독가들은 그 인터뷰로 빙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몰입을 해주세요. 저도 몰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몰입해서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순서는요, 이면숙 낭독가님께서 인터뷰의 대가 김지수 인터뷰 편을 고르셨어요. 김지수님은요, 이 시대 최고의 인터뷰어로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28년째 기자의 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인을 만나 그들의 생애를 생생하고 유려한 언어로 전달하는 마인드 커넥터이자 휴머니스트입니다. 저는 이 김지수 기자를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최근에도 의젓한 사람들이란 인터뷰집을 내셨더라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기자님의 문장이 화사한 붉은 비단 같다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어요. 글이 시처럼 아름다워서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필사를 하려다가 저와는 너무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훔치고 싶을 만큼 아름다운 필력을 보유하신 건 사실이에요. 이처럼 멋진 글을 쓸 수 있는 비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쓰기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셔도 좋고요. 돌이켜보면 저는 20대의 글을 가장 잘 썼던 것 같아요. 특히 27세에 가장 잘 썼습니다. 그때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쫙쫙 밀고 나갔고 글에 패기가 있었어요. 보고기자 시절엔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글을 썼어요. 글에 대한 실험도 많이 했고요. 연극 대본처럼 지문까지 써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적도 있어요. 한마디로 20, 30대는 무대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온갖 기술을 연마한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쓴 글이 나 글 잘 쓴다 라고 과시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치열하고 최적화된 간절한 글쓰기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저는 지금의 글이 좋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독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항상 최적화된 글을 쓰려고 노력합니다. 글을 잘 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필력이 노력으로 늘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일단 글을 잘 쓰려면 편식하지 않고 다양한 책을 읽는 게 좋아요. 저는 모든 문장을 읽을 때 내가 나중에 써먹거나 변주할 수 있는 문장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의식주를 이루는 구체적이고 생활적이고 튼튼한 언어와 진선미를 이루는 심오하고 질서 정연하고 진리에 가까운 언어를 분류해 머리에 입력해놔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퍼즐을 맞추듯 꺼내 쓰죠. 사실 두뇌의 언어 세포는 쓰는 만큼 발달하기 때문에 수사법에 관해서는 오감을 동원해 끝없이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과 피부에 닿는 느낌을 상상하게 하는 촉의 언어를 계속 그리면서 밀어붙여야 해요. 이 느낌이 뭐지? 하고 감각되도록 말이죠. 타인의 좋은 언어가 휘발되지 않도록 닿는 순간 낚아채는 것도 중요하고요. 와,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팁이네요. 이런 꿀팁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할 때 상대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면 호감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위대한 대화에 나오는 기자님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 인터뷰의 핵심 키워드나 그가 즐겨 구사하는 표현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미러링하는, 그러니까 마치 기자님이 평소 쓰는 표현처럼 유려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런 재능은 꾸준한 훈련으로 쌓은 것인가요? 아니면 인터뷰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인가요? 인터뷰에 앞서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준비합니다. 자기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를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도 못 보는 자신의 맥락을 읽어주니 상대는 놀라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타자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보기에 그런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인터뷰이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그와 일체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갖고 인터뷰에 임합니다.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인터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는 다시 인터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최선의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기도 해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배우가 자신 안에 있는 여러 페르소나 중 하나를 꺼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인터뷰에 맞춰 제 안에 있는 여러 페르소나 중 하나를 꺼내 대화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합을 맞춰 나가는 거죠.
네, 저의 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싶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대화할 때도 꼭 필요한 경청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특수청소 전문가 김아님의 인터뷰를 장나원 낭독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아님은요, 출판과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일본에서 머물며 취재와 집필을 하면서 죽은 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특수 청소 전문가로 일하며 죽음 현장에 드러난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39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어요. 암인 것 같다고 해서 조직 검사를 받고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삶을 통째로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몇 가지 내렸습니다. 죽음을 마주본 덕분에 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저와 달리 일상적으로 죽음을 접하며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전이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린 적이 있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삶을 바라보는 작가님의 시선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리가 안 들려요, 장나원 선생님. 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예. 일을 시작하면서 바뀐 것도 있고, 나이 들어 중년이 되고 여러 일을 겪으며 복합적으로 바뀐 것도 많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죠. 일이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 인생을 관통했습니다. 그런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나를 알아가는 것이 이번 생의 가장 큰 테마이자 숙제가 됐습니다. 제 내면에 투사된 세상은 바깥 세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가오고 멀어지는 것,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사고 같은 사회적 참사, 이 모든 일을 유신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사람들끼리 가까이 다가가는 걸 꺼리는 느낌이에요. 될 수 있으면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불편하거나 싫은 사람은 피하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점점 움츠러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작가님이 인간에게 품는 애정은 희귀한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원래 타고난 성정인가요? 아니면 이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극한 개인주의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형태로서의 봉사에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은 자주 가는 공원 산책로에 널려있는 개똥을 다 치운 적이 있어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갔는데 봉투의 70%가 찰 정도였죠. 이 모습을 보고 한 노인이 고맙다며 꾸벅 인사를 하시는데 놀라운 동시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손님들이 지저분하게 놓고 나간 자리를 치운 적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보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강박 같아서 가끔은 치우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기도 해요. 아무튼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관찰하며 제 행동의 동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모든 선행에는 이처럼 굉장히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 동기는 나 자신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겁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싶고, 나 자신에게 사랑받고 싶죠. 그게 일하는 동기와도 관련 있고, 음, 그래서 청소도 기왕이면 더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청소 잘하는 나를 스스로 보고 싶은 거예요. 청소를 통해 선을 구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죽은 자의 집 청소에서 작가님과 같은 나이에 병사한 한 남자에게 쓰신 편지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형이 죽은 빈방에서 소리 없이 오랫동안 오는 동생의 모습을 통해 그 슬픔을 절절하게 묘사해 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죽고 난 후 그 사람의 이름과 출신 학교, 직장, 생년월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죽은 이를 향한 이들의 마음이다. 라고 책에 쓰셨는데요. 우리는 죽은 후에 결국 세상에 뭘 남길 수 있을까요? 남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문익한 함석헌 선생님의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더군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시던 문방사호도 있었어요. 많은 것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데스마스키를 남기기도 하지만 사실 남는 건 고인에 대한 기억이라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내 감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반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청소를 통해서 선을 구현하고 싶은 바람이라고 했던 말이 많이 남거든요. 불교에서 자리이타 정신이 있대요.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데 그 자리이타에 청소만한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용수 스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 불교 전파자 용수 스님의 인터뷰를 하정원 낭독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용수 스님은요, 2001년 우연히 달라이 라마의 강의를 들은 것이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해요. 티베트 불교를 한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운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몸소 실천해 만나는 이들을 감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님은요, SNS를 무척 잘 활용하시고요. 포교 도구로도 SNS를 권하시는 힙한 스님이십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네. 외로움을 해소하려면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저와 같이 작업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친구가 없다. 친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친구가 많을 필요는 없어요. 살면서 좋은 친구는 많으면 3명, 적으면 1명이면 됩니다. 더 많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친구가 아니라면 아예 없어도 되고요. 친구가 어떤 면에선 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깊이 사귈수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해요. 친구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괴로운 일도 많으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이 지낼수록 불만이 생길 확률이 높으니까요. 음. 저와 나는 많은 이야기 가운데 자살에 관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왜 자살했는지보다 어떻게 아팠는지 물어보라고 하신 말씀이 참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왜 힘들어가 아니라
어떻게 힘들어? 라고 물어봐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아야 남에게 공감하는 힘도 커집니다. 자신을 모르면 공감하는 공감력도 떨어지고요. 마음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님께서는 죽음 명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시겠어요? 시간이 다 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을 떠올리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모든 소유물이 사라지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삶의 무상함이 더 생생해지면서 모든 것이 소중해지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감사하죠. 그렇듯 이 인생,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걸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져요. 옆에 있는 인연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요. 현실을 환기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직접 용수 스님을 모신 것 같죠? 여러분은 좋은 친구가 몇 명 있으신가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 계신 분은 친구가 많으시고요. 또 저쪽에 계신 분은 지능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쵸? 둘 중에 하나. 지능이 높던가, 친구가 많던가. 아, 네. 이번에는 지식 큐레이터 전명근님의 인터뷰를 조선의 낭독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명근님은요,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저자이고, 조선비즈 지식문화부장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책연구통계센터장을 지냈습니다. 디지털 시대 휴머니티의 운명에 관심이 많으며, 책 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돌봄의 읽기를 제안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음. 선생님은 지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식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그 일을 왜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식 큐레이터는 제가 독립하면서 만든 직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지식이라는 한자어보다는 알미라는 우리말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책이나 여행이나 경험을 통해 궁금한 걸 해소하는데요. 제가 지식 큐레이터라고 할 때 염두에 두는 알은 좀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흔히 알미라고 하면 지식의 내용, 즉, 무엇을 아는가에 방점을 두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다는 것, 혹은 알려는 노력 같은 활동 자체에 관한 관심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책으로와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두 권의 책이 깊이 읽기에 대한 화두를 제시해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는데요. 선생님의 유려한 번역 덕분에 더 많은 독자에게 이 책들이 가닿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권의 책을 통해 선생님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읽기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평소 하던 생각과 맞아 동의하는 마음으로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메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를 번역하면서 거기에 자세히 소개된 뇌과학의 연구 성과를 통해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 뇌회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읽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도약할 수 있는지가 잘 소개돼 있었어요. 사실 읽기는 많은 노력을 통해 터득되는 엄청난 기술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초중고를 거치며 학교에서 12년 동안 읽기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연마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는 그런 글 읽기 능력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진정한 문해력, 즉, 읽기와 생각을 다각도로 연결할 수 있는 깊이 읽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입시 중심의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서라고 하면 지긋지긋한 시험 공부를 위한 읽기를 떠올리게 되고 학교를 떠나면 책과 멀어지는 거예요. 메리언 울프의 책은 깊이 읽기야말로 독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깊이 읽기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서 여러모로 생각하며 읽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면서 생각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음. 선생님의 말씀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지식인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런 내공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꾸준한 독서인가요? 선생님은 평소에 책을 어떻게 제대로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세대는 어떤 문제의 비결이나 해법을 나 아닌 다른 곳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데 골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과 주변, 세상을 잘 관찰하고 자기만의 호기심과 관심, 열정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만의 삶의 길로 나서보세요. 그럴 때 책은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겁니다. 세상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내가 아는 게 맞을까? 좋은 삶이란 어떤 걸까?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 과연 그게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키워가 보세요. 저는 어릴 적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와 유교적인 가치관이 강한 아버지가 자주 갈등을 겪으시는 걸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함께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질문들이 저를 세상 모든 삶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사지도 읽지도 않지만 글을 쓰고 싶고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한 풍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잘 쓰기 위해 잘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시지나 순대를 만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당연히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용물의 양은 물론 질도 좋아야겠죠.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력값이 커야 사고의 재료가 많아지고 나오는 결과물도 좋아집니다. 하나 바꿔 이게 두 개 말해, 사가지고 앞이란 데다가 바꿔 말해, 다양한 글을 많이 읽어야 그것에 더해 자기만의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혹은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글을 쏟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만의 체험과 문제의식, 시선에서 나오는 독창적인 사고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어령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결국 좋은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나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 only one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집트 고고학자 광민수님의 인터뷰를 최유아 낭독가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수님은요, 한국 이집트 연구소장으로 옥스퍼드 대학교 및 더람 대학교에서 이집트학과 고고학을 공부했으며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고대 이집트를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요, 음, 패널로 나오셨었는데요. 괜시리 반갑더라고요. 제가 북토크에서 뵀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는 사람 나온 것처럼 반갑고 그랬었거든요. 어, 광민수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의 이력을 보니 문화 인류학, 국제학, 고고학, 이집트학 이렇게 네 개의 전공을 거치셨더라고요. 그건 이집트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밟아야 하는 정식 코스인가요? 아니면 소장님이 직접 루트를 짜서 진행하신 건가요? 저는 이집트에서 살던 7살 때부터 이집트 관련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려면 고고학을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걸 알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일찍 유학을 가는 풍토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유학을 갈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죠. 그러다 고고학을 전공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좋은 커리큘럼과 고고학 전공 교수님이 3분 이상 계시는 곳을 찾다 보니 한양대 문화인류학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좋은 커리큘럼과 고고학 전공 교수님이 세 분 이상 있는 곳이라는 기준 역시 스스로 정하신 건가요? 맞아요. 고1 때 정한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풍이 엄격하고 체벌이 너무 심해 학교를 자퇴하고 혼자 공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마다 결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교에 다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1학년 2학기 기말고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게 분명했어요. 한양대에서 고고학과 함께 인류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인류학이 제 학문과 일상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인류학의 특징은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학을 공부한 덕분에 어떤 문화적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일방적인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 상황이 일어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따져서 판단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독선이나 독단적인 시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관찰할 때도 그 사람 특유의 배경이나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평가는 그 다음에 하려고 해요. 뭔가를 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건 감정이고,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성입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이집트 연구자라는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인생의 지향점을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설사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해도 나아가는 방향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이집트학 연구소를 세운 목적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의 대중화, 과학의 대중화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전문 지식의 정보의 사회 환원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순수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행운아입니다.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는 여유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거나 그들이 새로운 시각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를 세운 목적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집트학 같은 학문이 자생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고 싶었어요. 전공자는 비전공자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일반 시민은 거기서 얻은 만족감과 즐거움을 토대로 이 학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선순환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인문학은 잉여적인 성격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후원 주체가 대체로 정부이다 보니 정부가 연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독자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싶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현재는 이집트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집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늘려가고 그 관심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 후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겠죠. 음, 그렇군요. 사람들이 이집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뭘까요? 이집트는 현대 한국과 시공간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 모습을 더 잘 비춰볼 수 있고 우리 삶의 문명사적 위치를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죠. 두 번째, 고대 이집트는 콘텐츠화하기 쉬운 소재입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많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즉, 대중문화 상품으로 만들기 쉽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 이집트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1998년 이집트 홈페이지를 개설한 걸 시작으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학 연구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집트는 나를 통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인 브랜딩을 꿈꾸는 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성공을 거둔 광민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괜찮은 이집트 연구자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도시 연구가인 정수경님의 인터뷰를 김경숙 낭독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정수경님은요, 즐거운 도시 연구 소장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점 경원동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공간,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내 서포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원동 샵 전주에 가면 꼭 한번 들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음, 전주에서도 원도심에 특히 애정을 품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추억과 역사성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본에 가기 전까지 원도심에서 살았고, 유학 다녀와서도 1, 2년 정도 살았어요. 아버지 직장도 여기 있고요. 어릴 때부터 이곳의 골목길을 걸어 다녔고, 학교도 여기서 다녔으니 애정이 쌓인 셈이죠. 신도심은 켜켜체 아카이빙을 해도 나올 자료가 별로 없지만, 원도심은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 자료들이 나와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왜 현대를 아카이빙 하느냐고 질문하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아마도 지금은 민간의 개개인이 도시를 바꿔가는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도시 인프라가 이미 가득 찬 원도심은 고정된 틀에서 사람들의 행동, 가게의 종류를 통해 모습이 바뀌어 가잖아요. 조선시대 이전에는 관에서 도시 변화를 주도한 만큼 공공기록이 남아있는 반면 민간이 변화를 주도한 오늘날은 개인의 기록이 무심해서인지 남아있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현대의 도시가 매력적이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네. 소장님처럼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슷한 질문을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가는데
그들을 조치원에 남게 할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음, 두 가지 방법을 말해줬어요. 첫째, 네이버를 데려오면 된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지만 그런 회사는 우리 동네로 올 수 없다. 그렇다면 둘째,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는 친구들을 잘 보내주고 남아있는 친구들끼리 지역에서 나이가 다른 친구를 만들자. 사회에 나오면 나이보다는 취향과 관심사, 관점이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식물 모임, 아니면 이 연구소처럼 도시 연구 모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에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전주는 인구 규모가 작지 않아 모임의 거점이 되는 사람이나 장소들이 있어요. 다른 도시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없다고 하면 필요한 사람이 그런 장소를 만들거나 본인의 새로운 직업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앞으로 뜨는 요망한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모임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는 역할 말이에요. 요즘 지역에는 정주하지 않지만 지역에 관계되어 자주 방문하는 인구인 관계 인구라는 개념이 중요한 하도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관계를 묶어주는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주제로 커뮤니티를 만들면 누구나 관계 인구의 키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사람이 없다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네. 정수경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한 15년 전에부터 만나서 지금보다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거든요. 세월호 사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빨간 투피스를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 셋을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고향인 안산이 좋은 곳이 되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었는지 어제도 만나고 왔거든요. 어, 그분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정수경님은 더 젊은 그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권 활동가 변재현님의 인터뷰를 박미은 낭독가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변재현님은요, 지체장애인이자 소수자 정책 연구자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거침없고 멋진 동료들을 만나 연대와 투쟁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민한다고 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번역가라서 그런지 책에서 번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는데 재원님이 활동가들의 언어를 번역해서 실생활에 접목했다는 부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대학교 때 운동권 선배들이 쓰는 용어에서 굉장한 괴리감을 느꼈거든요. 재원님 책에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장애인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용어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 질문을 부탁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요, 음, 데모할 권리에 대해서 네,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음, 네. 대화할 때.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서 또 인상적이었던 게 데모할 권리라는 부분이었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이 책을 통해 전장현에서 이동권 시위를 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재원님은 정장현에서 정책국장으로 일하셨는데 데모할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날 민주주의의 양날개는 경제와 정치인데 경제 파트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에 또다시 양날개가 있는데 하나가 대의민주주의예요. 영어로는 Representative Democracy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대의보다는 대표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 같아요. 예컨대 건조한 표현을 쓴다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저 대표한다 정도가 맞고요. 그런 대표 민주주의와 함께 현장 민주주의가 있어야 해요. 단적으로 말해 국회만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국회가 살아있는 동시에 시민의 역량도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그 시민의 역량이란 게 대모할 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 공적인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게 단순히 땡깡 부리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번영을 보장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주의 국가나 하다못해 요즘 트럼프만 봐도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지. 전체주의 국가나 하다못해 요즘 트럼프만 봐도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데모거든요. 그들도 국회의원이 자기와 다른 의견을 내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요. 쟤는 애초에 민주당이라 그래. 쟤는 애초에 공화당이라 그래.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이 말하는 건 달라요. 말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저는 데모할 권리가 거시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시민이 시민으로서 주체적 효능감을 갖는 행위라고 봐요. 전장인 활동을 할 때도 느낀 점인데 장애인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 하나예요.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너 내일부터 30만 원씩 장애인 연금 줄게. 이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는 월 30만 원의 연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하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내가 돈을 벌러 가보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장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힘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데모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공감할 것 같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상황만 보더라도 국회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데모할 권리가 가져온 결과라고 봐요. 시민이 자기 자신을 호명하고 주체성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까지 국가에 제시하는 거죠. 데모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번영하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시민의 효율성, 효능감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든 성소수자든 여성이든 상관없어요. 네. 이 데모할 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월든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그 200년 전에 썼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바꿔서 장애시민 불복종이라고 했는데 이 민중과 투쟁은 제가
외치고 싶었었나 봐요. 갑자기 왜 그걸로 빠졌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투쟁이 열심히 하자는 뜻이다. 그래서 투쟁하고 외치고 싶어서 한번 같이 그거에 꽂혔었나 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낭독가님들의 낭독을 들었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요. 저희 작가님과 궁금한 사항들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확인을 할게요. 네, 자, 어, 네, 소감을 얘기해 주셨고요. 우선 다른 분들 생각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 어, 먼저 낭독을 들으셨는데 어떠신지 무척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런 인터뷰 형식이 처음이라서 낯설고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대표님이 그 낭독회를 여러 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다들 하나같이 감동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저도 엄청 기대를 했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 책은 인터뷰집이라서 음, 또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색달랐을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원고를 쓰긴 했지만 잊고 있었던 내용들이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니까 저게 책에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고 다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특히 그 용수 스님 맡으신 분의 분위기가 용수 스님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그렇죠. 깜짝 놀라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들이 다양했던 것처럼 또 다양한 분들이 읽어주셔가지고 더 좀 즐겁고 네, 감탄이 나오는 그런 훌륭한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혹시 먼저 지금 할까요? 이렇게 낭독가들 말고 하셨던 분도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이면순 선생님. 네. 네. 작가님, 저희가 혹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할 때 작가님만의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뭔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서 어떤 대상을 찾아보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인터뷰집을 세 권을 작업했거든요. 음, 하나는 용수 스님하고 단독 인터뷰고, 두 번째는 이 이제 다르게 걷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일을 테마로 하는 그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 분야에서 이제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간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SNS를 통해서 또 혹은 오프라인에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의미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어, 강민수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좀 찾아가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컸어요. 음, 변지원 님도 뭐 이렇게 자기가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찾아서 도전해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무슨 뭐 변호사를 되려면 뭐 로스쿨에 가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을 북극성처럼 두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도 음, 불안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 인터뷰의 테마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열심히 제가 찾아다녔죠. 음. 네. 또 질문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조선의 선생님 올려주셨는데요. 직접 질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 안녕하세요.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하시기 전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준비 과정이나 또 인터뷰 질문을 선정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이가 책을 쓰셨으면 그분이 쓰신 책은 다 그 전에,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무조건 다 읽어보고요. 또 그분이 전에 인터뷰 하셨던 것들 기사들이 있으면 검색해서 다 찾아보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데, 그거 말고는 제가 뭐 A라는 인물을 인터뷰한다 그러면 그 인물에게서 특별히 조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하려고 질문지를 그렇게 좀 만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제가 호감이 없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인터뷰를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식적으로 뭔가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우러나오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왔을 때 읽어주시는 독자분들이나 인터뷰에 임해주시는 분들이 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거북별님이 질문 올려주셨거든요. 혹시 직접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거북별님? 불가능하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일상적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으로 작가님처럼 TV에 나오는 분들 이외에 자기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평소에 이렇게 레이더를 좀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보통 이렇게 이런 낭독 모임도 될 수 있고 독서 모임도 될 수 있고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식물 키우기 모임이라든가 다양한 모임으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좀 한 분 한 분에게 좀 여쭤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하시는 일은 뭔지, 좋아하는 일은 뭔지, 특별히 뭔가 이렇게 빠져 계시는 뭐 취미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저의 관심을 끄는 이제 독특한 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산의 그 도서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직업을 여쭤보니까 영화 특수 촬영 그거 감독님이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올빼미 같은 한국 영화도 하시고 해서 특수 촬영 감독이면 굉장히 독특한 직업인데 저랑 인터뷰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명함을 받아놓은 분들도 꽤 되거든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분들도 모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 후작이 나오는 건가요? 그 대표님과 저 거북별님이 질문을 이어주셨어요. 박찬호 작가님께서 쓰신 다르게 걷기를 통해서 처음 인터뷰집을 읽게 되었는데 너무 좋아요. 작가님께서도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집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하나 더 이어서 해주셨거든요. 어,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인터뷰집은 음, 그거 있었어요. 그 인터뷰 참고하려고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거기서 그 소설가 정유정 작가님을 인터뷰한 그 책이 있었거든요. 그 그거를 보면서 한 작가를 저렇게 전문적으로 파고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던가 작법 비결이라던가 작업 철학에 대해서 알 수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인상 깊고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또 저로서는 좀 하기 힘든 작업일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던 좀 독특한 인터뷰집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7년의 밤 쓰신 정유정 작가님 단독 아, 인터뷰집 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정유정 작가님 단독 네. 인터뷰집이라고 합니다. 네. 만렙 토끼님이 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혹시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소거 해제하고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만렙 토끼님? 마이크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대신합니다. 작가의 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다들 확신이 있었던 사람은 없다고, 다들 불안하고 두려워했다고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지면 좋겠다.
살아가고 싶은 인생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써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데,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채로 30대가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제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공부든 시작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일을 좀 하다가 하는 게 맞을까요? 전자를 추천하신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 일을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작가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음, 제 딸 얘기를 하자면 제 딸이 지금 24살이거든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긴 한데 지금 1년 휴학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불안이 크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뭐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이거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인가? 뭐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좀 일을 다양하게 해보면서 부딪혀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저는 실전파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요. 그리고 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른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물론 마음으로, 심적으로는 불안하실 수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렙토끼님은 이제 앞으로 싫어도 100살까지는 사실 텐데 그런 세대이고 그러면서 자신을 충분히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번역가로 일하면서 번역 수업도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뭐 컨설턴트라든가 치과 의사라든가 이런 분이 40대, 50대 되셔가지고 갑자기 번역을 하고 싶다고 직업을 다 때려치우고 오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번역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어, 그냥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게 40대, 50대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그 나이에 인생을 트는 것도 좋지만 서른이면 아직은 너무 젊고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도전을 해보시되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공부를 위한 공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인생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간다, 뭐 유학을 간다 이것도 저는 사실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시간에 돈을 벌어보면서 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나요? 네. 어, 제가 지금 잠깐만요.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력서를 넣은 회사 대부분이 30살의 알바나 계약직 경력만 있고 정규직은 신입이라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어, 네. 그리고 권혜진 님이 만렙토끼님, 박찬호 작가님 책 어른의 말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주변이 시끄러워서 글로 질문 드려야 합니다. 어른의 말들, 이거 도움이 될까요? 어른의 문장들이고요. 어른의 권혜진 문장들이랍니다. 선생님이 네. 잠깐 착각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른의 문장들 이번에 나온 그 에세이도 추천해 드리고요. 음,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 저도 번역가 되기 전에 프리랜서 영어 강사로 오래 일해서 사실 저는 조직에서 일해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은 아는데, 본인에게 뭔가 나만의 확실한 무기가 있다면 그 정규직 프리랜서 이런 걸 떠나서 좀 더 불안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고 그중에 내가 이것만은 남들보다 더 잘한다. 이런 게 하나만 있어도 좀 불안이 덜해지실 것 같아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좀 날카롭게 간다.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거북별님도 만렙토끼님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피를 위한 공부는 비추천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까 저 위에 치유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게 있거든요. 직접 해주시겠어요? 아, 네네. 네, 작가님 책 너무 잘 읽었습니다. 오늘 또 낭독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인터뷰, 수많은 이제 인터뷰어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과 정성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터뷰는 어떤 건지 아니면 가장 뭐 힘들어서 기억에 남는다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좀 궁금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랬던 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인터뷰 시리즈 시작한 김지수 기자님이 가장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 김지수 기자님이 이미 인터뷰 대가시니까 그 대가를 저 같은 이제 초짜가 인터뷰한다는 게 긴장이 너무 커서 굉장히,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완벽주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 괜히 질문 잘못했다가 이제 뭔가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많이 이제 정말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뷰 시간도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잘 받아주시고 제가 생각지 못했던 속내를 다 털어놓으셔서 더 또 좀 놀라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수 기자님이 좀 어려웠고 광민수 소장님도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까칠하시다는 소문이 있어서 좀 떨었는데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스마트한 분이시라서 대답을 정말 잘해주셔서 그것도 좋았어요. 광민수 소장님은 난 관심 없는 사람한테 안 권해 이러면서 완전히 단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네, 박미인 선생님. 마이크 켜고 해주세요. 네, 선생님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도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0대 때 읽었으면 제 길을 찾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건요. 변재현님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처참했던 그 아동학대를 당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 배경을 알고 인터뷰의 배경을 알고 가더라도 직대면으로 그런 말을 듣는 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감정이입을 너무 한다거나 아니면 나 여기서 내가 울면 안 되니까 내가 너무 놀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감정도 자제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빨리 다른 이야기로 화제 전환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분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들어줘야 하나? 그리고 만약에 글로 실을 때 어디까지 이분이 말씀하신 걸 어디까지 실어야 하나? 너무 적나라한 그런 불편할 수 있는 너무 힘든 처참한 상황을 다 글로 옮겨야 하나?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러실 땐 좀 어떠신지. 근데 저한테 한 가지 그 좀 장점 같은 게 있었다면 제가 평소에 사람들 말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좀 듣는데 단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변지호님의 이야기가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 전에도 뭐 친구라던가 지인한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몇 번 있어서 크게 놀라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인터뷰하면서도 사실 이제 변지호님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예상치 못했던 뭐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은 얘기를 해주시거나 본인의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런 건 있었어요. 본인, 그러니까 인터뷰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게 분위기를 조성하되, 나중에 제가 그거를 이제 녹취를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1차로 걸렀죠. 왜냐면 그 말하다 보면 분위기에 취해서 막 이렇게 털어놓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꼭 후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1차로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고를 이제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 지우고 싶거나 올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정한 수위에 만족해 하시는 분도 한 80% 계셨고 20%는 거기서 더 덜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위는 조절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인터뷰가 그렇게 본인의 처절한 스토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게 사실 성공한 인터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변재현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되게 감사했고요.
저는 또 변재훈님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덜 놀랐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권혜진 님이 한 인물에서 한 주제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한 인물에서 여러 주제가 있어서 고르기 힘드셨기도 했을 것 같아요. 주제가 많아서 고민되었던 분이 계셨을까요? 하네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근데 제가 처음에 그 한 인물을 컨택할 때 제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 포커스를 맞춘 쪽으로 제가 질문을 유도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한 사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인터뷰들이 대답하시다가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정말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들어드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하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어, 그런 면에서 제가 좀 교통 정리를 열심히 했던 편이에요. 네. 어릴 적 꿈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책에 등장하지 않는 분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을까요? 아깝게 책에 등장하지 못하지만 소개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사실 원래 이 인터뷰가 한 분이 더 계셨었어요. 음, 그 굉장히 유명한 플로리스트로 시작해서 그 분야에서 이제 거의 탑까지 가신 분인데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이 성장한 과정을 십몇 년에 걸쳐서 보니까 너무 경이로워서 인터뷰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좋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야기가 이제 좀 산으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나서 제가 원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그분한테 초고를 보냈더니 그분이 인터뷰를 싫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 뭐 뺄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빼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플로리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좀 후배들에게 영감이 될 것 같은데 왜 싫으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나는 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는 어라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터뷰를 하신 게 처음이어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던 거죠. 본인이 설사 이야기는 A라고 했어도 저는 그분이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인터뷰 온 걸 보니까 난 이 인터뷰 온 거가 나가는 걸 세상에 원치 않아. 그래서 저도 좀 상처를 받고 그분도 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게재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인터뷰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와 타인이 보는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면서 좀 많이 공부가 됐던 인터뷰였습니다. 음.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마네토끼님 질문 또 올려주셨습니다. 조금 가볍고 뜬금없는 질문을 해도 괜찮다면 작가님이 추천하는 취미 생활은 어떤 게 있나요? 글 쓰거나 읽는 독서와 관련된 건 빼고요. 네, 이제껏 제가 제일 좋다고 얘기했던 취미요. 질문이 하나 음, 더 있어요. 질문 2. 어릴 적 꾸님 질문을 보니 또 생각이 나네요. 아직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는 분 중에 꼭 인터뷰 해보고 싶다. 한국이든 외국이든 딱 한 명만 꼽자면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질문이 두 개입니다. 음. 제가 좋아하는 취미는 제가 지금 5살짜리 시바를 키우고 있거든요. 시바 견 음, 강아지를. 그래서 걔가 실외 배변을 해야 되는데 걔를 데리고 산책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음, 원래 걷는 걸 좋아했는데 강아지랑 같이 걸으면 또 기분이 남다르고 운동도 되고 해서 저는 좀 만렙 토끼님한테도 좀 산책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음, 굉장히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있을 때보다 저도 글 쓰고 책 읽고 하다 보면 계속 머리만 쓰니까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몸 건강에도 안 좋은데 그럴 때 밖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걸으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하고 싶은 분은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세 번째 인터뷰집이 죽음에 관한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전문가들을 이제 여러 번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까였어요. 제가 막 해주십사 하고 출판사에서도 막 해주십사 했는데, 심지어 막 이렇게 의뢰 메일을 읽고도 씹으신 분도 있고,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근데 하여튼 거기서 법, 국어미, 국âm 전문 그 학자 음, 있잖아요. 이효 선생님, 알쓸 신잡에도 나오셨고, 음, 그분을 꼭 한번 인터뷰 해보고 싶어요. 그분이 음. 이제 올해 너무 바쁘셔서 안 된다고 거절하셨는데, 이번에 그분 책을 보니까 더 좀 만나 뵙고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고, 인간적으로도 너무 존경하는 분이라 그분과 인터뷰가 성사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김경수 선생님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뭐,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자녀들한테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틀에 박힌 그 직업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으로 다양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제 인터뷰 성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아까도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그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렇게 궁금하고요. 산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예, 궁금합니다. 산책은 그냥 제가 일상적으로 좋아하는 활동이고, 네. 이번에 죽음 인터뷰하면서 이제 거절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거절에도 방법이 있잖아요. 아까 이호 선생님처럼 내가 이러저러한 일정이 있어서 바빠서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덜 섭섭한데, 뭐, 의뢰 메일을 보내도 막 일십하고 막 이런 분을 보면 제가 다짐하죠. 내가 당신보다 더 유명해졌었고 복수할 거야. 막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음, 그럴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거북별님이 죽음에 관한 인터뷰집을 구상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더 이어서 해주셨거든요. 죽음 그게 제가 용수 스님하고 단독 인터뷰집을 냈는데 그때 이제 죽음 명상 얘기를 용수 스님이 많이 하셨는데 그때 느낀 게, 이게 그냥 그때는 단독 인터뷰의 일부였거든요. 그 죽음이란 주제가. 근데 그때 생각한 게 이 죽음이란 주제가 이 정도 분량으로 다룰 게 아니라 정말 책 한 권으로 다뤄도 부족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리고 좀 이제 이왕이면 각계 다양한 분야의 죽음 전문가들을 만나서 죽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죽음이 이제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죽음을 좀 더 가깝게 느껴지실 거고 한데 우리는 이렇게 좀 젊어 보이고 이렇게 젊음을 원하는 것만 있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죽음 책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어, 질문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어,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정말 장르 불구하고 온갖 에세이, 시, 소설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장르 파괴자라고 하실 정도로 다양한 거를 하셨는데요. 한 20여 년 활동하시는 동안 100여 권을 번역하시려면 1년에 적어도 대여섯 권씩은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번역 일을 하시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가장 쉬운 답은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부자가 돼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생계형 번역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저는 주 수입원이 이제 번역으로 생활비를 벌기 때문에 1년에 대여섯 권을 번역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번역 같은 거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제 에세이나 소설 같은 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음, 일종의 저를 위한 작업이기도 한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권혜진 님이 아까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권혜지 님이 제가 놓친 게 있나 봐요. 지금 마지막은 책 속 인터뷰들이 쓰신 책도 찾아서 읽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 책들을 다 읽고 만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면서 준비하실 때 시간이 많이 걸리셨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한 인터뷰를 이렇게 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 분이 쓰신 책을 적어도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있는데 일주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 그분이 전에 하셨던 인터뷰 기사들 찾아서 체크해서 거기 나온 질문이 중복되지 않게 하고, 이제 나머지 한 3, 4일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 이런 거를 이제 취합해서 정리하다 보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 2주 정도의 나에 대해서 막 궁금증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알아봐서 그걸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그만한 관심을 갖고 또 그 알아가고자 하는 그게 있다라는 게 되게 정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 너머의 그 정성인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또 감동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로서는 좀 독특한 형식의 낭독회였었거든요. 근데 또 이 나름대로 서로 주고받는 이 안에서의 그 티키타카도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낭독가 중에서 오늘 낭독회가 어땠는지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십니까? 하정원 선생님 오늘 처음 낭독회 참여하셨었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아, 네. 저 한 달 살이 처음인데 이렇게 작가님도 함께하고 있어서 되게 뭐랄까 좋았어요. 우선 되게 좋았고 또 오랜 친구랑 함께해서 더 좋았고요. 음, 그리고 뭔가 책 자체도 되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엿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음, 저도 생각이 좀 많았어요. 특히 저희가 용수 스님을 택한 것도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가끔 이제 꽤나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되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네, 뭐 대체로 참 좋았습니다.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하고 싶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정명미 선생님 화면 켜주셨는데 혹시 소감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아, 저도 지금 낭독을 배우는 입장에서 너무 새로웠어요. 또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는 것도 처음 들어보기도 했지만, 나중에 너무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인터뷰 아니고 이제 낭독할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이제 제가 배우는 입장이니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새롭고 좋았어요. 근데 우리 딸도 지금 거기에 지금 속해 있어서 낭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낭독을 시작하긴 했지만 이런 낭독은 이제까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진짜 새로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용민 님은요, 조선의 선생님의 어머니세요. 같이 낭독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 이 다르게 걷기를 어머니랑 딸이랑 같이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그 파일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그 정성과 또 눈에 안 보이는 오가는 그 정들이 아마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혹시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저희 작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어, 정말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었고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평소에 오디오북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슨 지원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으면 오늘 낭독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성우님이 아니라 낭독하셨던 오늘 참가하신 분들이 모여서 책을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또 인터뷰니까 그 특색에 맞춰서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기도할게요. 지원금을 따서 이 저희도 같이 여러분들이 이도해야 되겠네요. 참가하는 네, 오디오북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변재원님의 그 말 중에서
투쟁이라는 게 열심히 하자라는 거에서 자꾸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 네, 만렙토끼님도 또 감상해 주셨는데요. 어, 낭독회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언젠가 저도 낭독을 해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좋네요. 금은 모임에도 올렸지만 표지가 형광색의 유광 코팅이라 밤에 책이 잘 보여서 좋았어요. 밤에 읽는 습관을 들이는 중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디오북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산책 윤희 대표님 한마디 해주세요. 인사말로. 김미호 선생님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낭독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꽉 찬 느낌으로 네, 마무리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디오북 지원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두 달이에요. 제가 요번에 좀 길게 잡아서 5월, 6월 이렇게 두 달을 다르게 걷기 책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길을 또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면진 선생님 다음 달 한 달 살이 책 광고해 주시고 저희 낭독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뭐지? 일부에 낭독하면서 선생님들의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 들으면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나 또 이런 생각하면서도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을 또 겪었거든요. 이 한 달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뭔가 딱 꽂힌 부분에 저희가 또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좀 비교하면서 들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그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면서 지금 참여해주시는 분들, 팬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질문의 질이 너무 좋고 다양해서 그 앞 시간에 또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이 너무 진솔한 이야기에 이 책이 좀 더 두 달 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두 달 동안 다르게 걷기로 오랜 시간 살았고요. 저희 7월 달에는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녹음 파일 계속 올려주시고 또 나의 인생 이야기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신 분들 저희 다음 달에는 인생의 역사로 낭독회 찾아뵐 거거든요. 혹시 박선호 작가님도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저희의 목소리에 이제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낭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이것으로 한 달살이 낭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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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원 선생님, 안녕히 애기한테 같이 감사합니다. 계세요. 나왔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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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9시 반까지